별이 총총한 하늘이 갈 수 있고 또 가야만 하는 길들의 지도인 시대. 별빛이 그 길들을 훤히 밝혀주는 시대는 복되도다. 헝가리의 문예비평가 루카치는 제1차 세계대전의 혼란 속에서 이런 구절로 시작하는 소설의 이론을 집필합니다. 과거 공동체적 사회에서는 뚜렷하던 이런 구체적인 삶의 방향성은 그러나 근대에 접어들면서는 거의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죠. 근대적 개인들은 이제 각자의 길을 스스로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별들이 길을 밝혀주는 시대는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 깜깜한 밤 우리는 정처 없이 길을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루카치가 선엄적 거처없음이라고 부른 이와 같은 처지에 놓인 우리들은 도무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힘을 낼 수 있고 힘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정해진 길에서 벗어나 새로운 항로를 개척해야 한다는 것은 어쩌면 큰 축복이자 동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들과 똑같은 삶이 아니라 다른 삶을 살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자기 존재를 긍정하게 되니까요. 만약 하늘의 별이 사라졌다면 우리 모두가 별이 되어 서로를 비춰줄 수도 있을 겁니다. 어두운 시대를 지상의 별들이 총총히 밝혀주기를 바라면서 낭만서점 6번째 문을 엽니다. 예, 안녕하세요. 낭만서점 6회 첫 번째 트랙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정희연입니다. 네, 저는 평론 쓰고 있는 허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평론가님. 예. 네. 벌써 저희 6회예요. 아, 네. 벌써 시간이 네. 이렇게 흘렀네요. 저희가 처음 업로드된 게 네. 2월이었나요? 한 2달 정도 흐른 것 같아요. 2월에 시작한 걸로 기억을 네. 하는데요. 지금 이제 5회까지 나갔으니까 2번씩 해서 10번 나간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우선 작가님과 이렇게 매주 만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에겐 크나큰 영광이고요. 저는 평론가님 입에서 영광이고요라고 일단 나오면 뭔가 진실성이 의심되는 네, 되게 개구진 표정으로 영광이고요. 이렇게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네. 아니, 진심으로, 제가 이렇게 흠모하는 작가님을 주기적으로 만나뵐 수 있다는 건, 저한테 참, 내가 인생을 참 잘 살았다. 이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고요. 네. 네. 정현 작가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물론, 우리 평론가님을 2주에 한 번, 1주에 한 번 만난다는 거, 네, 영광이고요. 이런 느낌이군요. 네, 이런 느낌입니다. 네. 네. 근데, 평론가님도 평론가님이지만 저희, 미지의 분들이랑, 네. 예,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고 있다는 게, 점점 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빛이 바래지는 것이, 그 관계의 정석이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팟캐스트는 그 반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저쪽에 누가 계실까가 점점 더 궁금해지고요. 그다음에 그냥 어떤 미지의 청취자의 어떤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혼자 한번 그려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작은 공동체의 느낌이 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렸었는데요. 이제는 어떤 우리만의 그런 느낌의 공동체, 취향의 공동체들이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막 네. 이런 저만의 착각인가요? 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니요, 뭐, 작가님의 어떤 착각은 아닌 것 같고요. 점점 이 낭만 서점을 구심점으로 하는, 그런 모임들이 조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 도무지 어디 조직이 된 거죠? 네. 그게 뭐, 공식적으로는 아직 나타나고 네. 있지 않지만, 개별적으로. 지하점 조직으로, 그렇죠. 언더그라운드에서, 네. 점조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네. 예, 계시다는 소문을 제가 심심치 않게 들었습니다. 네. 동네별로 조직이 되면 참 좋겠네요. 네. 네, 열심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팟캐스트는, 정말, 뭐, 라디오라는 것이 그렇겠지만, 이건 더욱더 팟캐스트는, 들어주시는 분 없으면, 그만큼 재미도 없고 의미도 덜 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청취자분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네. 또 저희가 힘을 내서 방송할 네.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댓글 같은 거 달아주시면 네. 저희가 또 다 찾아보잖아요. 네, 팟빵 댓글 저희 힘 많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교보문고 사이트에 댓글을 달아주셔도 되는데 거기에는 많이 안 다시더라고요. 그거 꼭 로그인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팟빵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남겨주고 계신데 네. 예, 저희가 잘 경청하고 있습니다. 네, 더욱 많이 남겨주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6회 이야기하게 될까요? 네, 저희가 어떤 키워드로 책에 접근하고 있는 그런 방식을 좀 취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선정한 주제는 방황입니다. 네, 방황. 네. 방황이라고 하면 사실은 누구나 방황을 하고 네. 누구나 또 방황의 시기를 거쳐왔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네. 또 뚜껑을 열고 보면 지금도 방황하지 않고 있는 사람 별로 몇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또 막상 방황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딱 떼서 들으면 참 낯설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네. 네. 이 방황이라고 할 때 한자잖아요. 네. 이 한자가 헤맬 방자에 헤맬 네. 황자예요. 그렇더라고요. 네, 헤매고 헤맨다 네. 라는 뜻인데 헤매돈다. 네. 제가 지금 딱 그런 시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저도요. 작가님도 예, 방황하고 안 계신가요? 그렇다는 사람도 있나요? 누구나 너 지금 어때? 그러면 방황 중이야라고 말은 하지 않아도 너 사실 내면적으로 방황하고 있지? 이렇게 딱 특히 전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그렇죠. 이렇게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방황 중이야 이러면 다 누구나 뜨끔하면서 이분 네, 그렇죠. 쪽집게라고 예 많이들 그러실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전 보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이 떠 있어. 네 맞아요. 어디 마음을 둘 데가 없구만. 이런 식으로 네. 말씀하시고.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문학 작품 안에서 방황하는 인간이 형상화되어 있고요. 그들의 방황이 되게 다채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들어있는 소설, 특히 소설들이 많아요. 시는 그냥 방황 그 자체 아닌가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네. 네, 그것이 시라면, 네, 뭐 소설에서는 구체적인 어떤 뭐 플롯이나 사건이나 서사의 형태로 방황들이 들어 있는데요. 그래서 방황하는 인물이 나오지 않는 소설을 찾기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소설이라고 하면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은 네. 갈등을 전제로 네. 성립되는 문학이잖아요. 갈등이라는 건 내면적인 방황 혹은 외부적인 어떤 요소에 의한 그런 어떤 흔들림? 방황이 네. 없다면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설은 정말로 방황의 문학이라고 해도 과히 틀리진 않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소설 속의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것이 어떤 변화이든 간에 계속 움직이면서 변화하는 것이 어떤 기본이잖아요. 네. 예. 그렇게 봤을 때 정말 그 방황하는 인간이라는 것이 소설의 인간을 나타내주는 어떤 키워드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방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쩌면 필연적으로 네, 소설 두 작품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 도서는 재미있는 소설 두 권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야기할 책은요, 폴 오스터의 선셋 파크라는 작품과 요시다 슈이치의 퍼레이드라는 작품입니다. 네, 벌써 작가 이름만 들어도 각각 다 많은 매니아들을 가지고 있는 네, 그런 작가들이죠. 폴 오스터는 뭐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도 없는 지금 현존하고 있는 뭐 거장이라고 하면 왠지 폴 오스터랑 그렇게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지만 또 거장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살아있는 정말 세계에서 손꼽히는 좋은 작가, 현존하는 네. 그런 작가고요. 그다음에 요시다 슈이츠는 그렇게 뭐 나이가 많거나 그렇진 않지만 그리고 되게 다양한 여러 장르를 섭렵하면서 왕성한 필력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또 작가죠. 네, 일본 작가고요. 그래서 그 두 작가의 작품이고요. 공교롭게 두 작품이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죠, 평론가님. 예, 우선
두 작품 모두 청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 역시 그렇습니다. 방황하면 청춘입니다. 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예, 방황이란 단어에는 이렇게 되게 뭔가 청춘이라는 것이 반사적으로 같이 떠오르는 단어죠. 네. 청춘하면 미성숙의 느낌이라는 것도 저는 좀 강하게 들거든요. 네, 그런데 또 미성년과는 다른 네. 미성숙이죠. 흔들리면서 변화하고 있는 네. 그런 과정적인 면모를 우리가 네. 청춘이라는 말로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네,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의태어가 떠오르는데요. 청춘은 팔딱팔딱인 것 같은. 팔딱팔딱. 개구리가 네. 생각나요. 팔딱팔딱이죠. 일단 어떤 우물 안에서는 났는지 아닌지 모르는 우물과 우물 안과 우물 밖의 경계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팔딱팔딱 뛰는 네, 그런 모습이 떠오르고요. 네. 그만큼 역동적이라는 뜻도 되면서 늘 무언가 우물 밖의 세계를 가고 싶어 하는 네, 그런 개구리다라는 그런 말뜻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정중지화라는 말이 네. 이렇게 멋지게 해석될 수도 있구나. 네. 작가님의 말을 제가 들으면서 작가님 역시 언어의 연금술사다. 아니 저는 제가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난 대로 하는 말을 정중지화라는 네 그걸로 한 칼에 딱 정리해 주시는 우리 평론가님의 정리 본능에 다시 한번 네. 깜짝 놀랐습니다. 예, 맞아요. 우물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맞아. 인간인 이상요. 네. 세상에 태어난 이상. 우물을 넓혀 나갈 수는 있을 것 네. 같아요. 언제나 저는 자기 세계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라고는 생각하고 있는데 방황하면서 벽과 부딪히면서 그 네. 벽을 조금씩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맞는 말씀이네요. 네. 그리고 그 청춘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서 그 벽은 더 좁아질 수도 있고 네. 더 넓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또 이런 말을 하죠. 청춘이니까 마음껏 방황해라. 방황해도 괜찮다. 또다시 방황이라는 키워드로 네, 돌아옵니다. 저희가 이렇게 선셋파크와 퍼레이드 두 편의 장편 소설 사이의 첫 번째 공통점은 두 작품이 청춘이라는 소재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두 번째 공통점, 더 구체적인 공통점이 있어요. 네, 우선 두 번째 공통점을 말씀드리면 네. 장소적인 유사성이 있다는 거죠. 네, 장소적 유사성이라고 하니까 무언가 되게 거창한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아파트 쉐어. 네, 두 작품 다 몇 명의 젊은이들이 나오고요. 그 작은 집을 공통의 거실과 공통의 부엌을 쓰면서 각자의 방을 따로 쓰는 그런 룸쉐어의 형태로 살고 있는 네. 젊은이들이 나오고요. 그 젊은이들이 각자의 시선으로 각 장마다 따로 또 같이 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네. 이 룸쉐어라는 게 지금은 또 많이 보편화된 현상이기도 한데 네. 특히 요시다 슈이치의 이 작품이 나왔을 2000년대 초반의 경우에는 네. 아직까지는 이 룸쉐어의 형태가 많이 보편화되지는 않았던 그런 시기라서 이 작품이 나왔을 때의 어떤 충격 네.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반향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이 퍼레이드가 2003년에 한국에서 출간이 맞네요. 됐고요. 네네. 2002년에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저 어떻게 이렇게 잘 기억을 하냐 하면 퍼레이드가 나왔을 때 한국에 출간이 되고 나서 요시다 슈이치가 한국에 첫 번째로 내한을 했어요. 그래서 저랑 신문사에서 둘이 대담을 한 적이 있어요. 작가님 2004년으로 기억하는데요. 네. 그래서 둘이 지금에 비하면 파릇파릇했죠. 그래서 둘이 한 신문사의 네. 그런 회의실에서 만나서 둘이 길게 이런저런 얘기를 지금 생각하면 참 아카데믹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들 한국과 일본의 어떤 문화적인 면에서 시차가 조금 있다라는 말들을 많이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요시다 슈이치가 그때 거의 10년 전에 했었던 그 일본 문단이라는 곳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제가 생각하면 한국이
굉장히 많이 그렇게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10년 전엔 너희 정말 그래? 와 그래? 그래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여기는 그거보다는 훨씬 엄격하고 보수적인 곳인데 라고 저는 그렇게 반응을 했었는데 지금 제가 또 시간이 흘러보니까 막 요시다 슈이치가 했던 것들이 이런 말이었구나. 그리고 10년 사이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변했구나. 예, 그런 생각을 여기 오면서 새삼했어요. 네. 문단에 대한 얘기를 또 많이 하셨었군요. 네. 그러니까 요시다 슈이치 그 기자분이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퍼레이드를 읽었는데 이것이 본격 문학이냐. 예, 순수 문학이냐, 대중 문학이냐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요시다 슈이치가 되게 화들짝 놀라면서, 자기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겠다고. 예, 이걸 뭐 순수 문학이라고도 할 수 있고, 본격 문학이라도 할 수 있고, 대중 문학이라도 할 수 있지만, 본인은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그 동경에서 전철로 출퇴근하시는 20, 30대 분들이 지하철에서 많이 읽는 책인 것 같긴 하다. 딱 그런 대답을 하셨어요. 네. 그럼 혹시 작가님 포로스터하고는 어떤 관련된 일화가 없으신가요? 포로스터님께서 한국에 한번 오신다면 네. 먼 발주에서 팬미팅이라도 참석할 용의는 있으나 예, 열린 책들 관계자 여러분 왜 초청을 안 하시는 거죠? 포로스터 책은 거의 열린 책들에서 다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을 봤더니 그 포로스터가 그 호수온이라는 작가 주온 글씨를 썼던 예, 그 작가의 되게 팬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그 호손이 자기 아들의 그 육아 일기를 썼던 요거를 발굴을 해서 그걸 책으로 이렇게 묶었죠. 포로스터 이름으로. 그게 가장 최근작이라고 한국에 소개된 최근작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다른 출판사에서 나왔고 소설이나 에세이는 그리고 전집이 아예 그 포로스터 전집이 열린 책들에 있는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저는 오늘 이 포로스터 선셋파크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예전에 다뤘던 작가란 무엇인가의 인터뷰를 다시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저도요. 그때 그 작가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 호수온 이야기라든가 자기가 작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선셋파크를 다시 새삼 읽게 됐어요. 그리고 타자기가 있지만 그 전에 6필로 전부 원고를 쓴다는 것도 흥미로운 부분이었고 자기의 어떤 혼신의 힘을 담아서 적어 내려간다는 것 자체가 되게 아날로그적인 방식이면서도 어떤 장인이라는 느낌을 갖게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반면에 요시다 슈이치는 좀 폴 오스터에 비하자면 훨씬 더 감각적인 작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감각이라는 것이 포르스터가 낡고 뭐 요시다 슈이치가 현대적이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포르스터가 약간 수공업적인 그 방식으로 작업을 한다면 요시다 슈이치는 지금 어떤 이 현대 사회의 가장 그 민감한 부분들을 어떤 것을 얘기하면 내가 그것을 제대로 적시할 수 있는가를 잘 찾아서 바로바로 문제를 해부하는 것 같아요. 예민한 공기들을 굉장히 민첩하게 포착하는 능력이 있는 그런 대표적인 작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시다 슈이치의 경우에는 그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다작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한국에도 많은 작품들이 소개가 됐고요. 그런 그 본인도 되게 쉽게 쓴다는 것이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는데, 이렇게 저는 요시다 슈이치를 거의 쭉 따라 읽는 편이고, 그런 걸로 보면, 본인이 힘을 주어서, 그렇게 역작이라고 생각하는 작품과 또 그냥 이렇게 쉽게 그런 가벼운 공기들을 가볍게 포착해서 쓰는 작품들 사이에 어떤 편차가 분명히 존재를 해요. 요시다 슈이치의 경우에는 퍼레이드도 그의 뭐 역작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파크라이프 아쿠다가와상을 받았던 파크라이프라는 작품이라거나 그다음에 그 신문에 연재되었던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 악인이라는 야마다 쇼구로상인가 받았던 악인도 제가 정유정 작가님도 그 책 악인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들었고 많은 작가들 또 많은 독자들이 요시다 슈이치의 대표작일 거다.
예, 쉽게 갱신되지 않을 거라고 왜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방금 저도 아주 좋아하는 책이고 뭐 매력이 있는 그런 텍스트기도 하고요. 그렇게 근데 그 뭐 퍼레이드든 파크라이프든 뭐 악인이든 어쨌든 무언가 가장 이 시대에 예민한 무엇인가를 핀셋으로 확 잡아내서 그것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능력은 특출난 그런 네. 작가란 생각이 들어요. 평론가님, 포로스터는 네. 뭐 이름은 많이들 알지만 어떤 작품들을 썼고 또 어떤 작가인지 간략하게 우리가 알도록 선생님처럼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예, 우선 폴 오스터는 미국 작가입니다. 아하, 네. 예, 아니 뭐 이 국적이 왜 그쵸. 중요한지 중요해요. 폴 오스터는 미국 사람이라는 건. 네. 왜냐하면 작가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에 따라서 네. 작품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네. 이 폴 오스터는 현대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그럼요. 작가 중에 한 네. 사람입니다. 뭐 요즘에 필립 로스, 도온 드릴로 같은 작가들도 네. 있지만 함께 거명되는 작가 중에 한 사람이고요. 뉴욕 3부작, 달의 궁전 같은 작품으로 많은 팬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포스트 모더니즘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 소설가이기도 한데요. 예, 한국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바람이 불었을 때부터 이렇게 폴 오스터를 읽지 않으면 네. 마치 좀 책 좀 읽는 사람이 아닌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때, 네. 작가를 감추지 않고 네. 작품에 이렇게 등장시켜서 네네. 이야기를 서술시켜 나가는 그런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1990년대 후반이나 혹은 2000년대 초반에 네. 예, 그때 폴 오스터는 참 신선하다 네, 맞아요. 라는 느낌을 갖게 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폴 오스터의 하드커버 책들을 일부러 끼고 다니고 네. 네, 그런 분들 좀 봤습니다. 네, 저는 특히 뉴욕 3부작 네. 많이 읽으셨던 네, 그런 뉴욕 3부작. 네. 기억이 떠올라요. 전 달의 궁전. 네, 달의 궁전도 달의 그렇고요. 궁전도 정말 또 유명한 에세이 중에 그 빵 빵 굽는 굽는 타자기가 타자기. 또 네. 독자 여러분들께 많이 알려졌을 네, 텐데요. 그 원제가 빵 굽는 타자기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에서 붙인 제목으로 알고 있어요. 빵을 굽는다는 건. 네. 그 빵 굽는 타자기라고 할 때 이게 네. 무슨 말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되게 낭만적으로 들리기도 하죠. 어떻게 타자기가 빵을 구워라고 그러게. 하는데 사실은 김훈 작가님의 표현을 빌자면 밥벌이의 지경 네, 같은 그렇죠. 것이죠. 네. 타자기를 통해서 밥 버는 타자기. 그렇죠. 네. 자기의 어떤 생존을 꾀하는 네. 끊임없이 읽고 쓸 수밖에 없는 네. 작가의 고투를 네. 담아내고 있는 에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갑자기 김현수 작가님의 소설과 비소설이 떠오릅니다. 네. 네. 그리고 이 폴 오스터가 처음에는 시를 썼다고 해요. 네, 그건 시인이었고 몰랐어요. 네. 소설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시의 길을 완전히 버리고 네. 지금은 소설가로 완전히 전향한 네. 예, 그런 작가고 또 번역을 이건 하기도 김현수 님이 떠오르는데 너무 비슷한 거 아니에요? 네, 네. 저도 이 폴 오스터를 보면서 네. 김현수 작가님이 네. 자꾸 이렇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이제 김현수 작가님 만나면 한국의 폴 오스터라고 불러드려야겠어요. 그게 참 어울리는 말이기도 한 게 네. 김현수 작가님의 소설 데뷔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가면을 가면을 가리키며 가리키며 걷기. 걷기. 그 장편이 그러고 보니 포스트모더니즘의 네, 그 비슷하네요. 기법을 네네. 차용한 약간 환상성적인 네, 네네. 작품이기도 하고 뭐 굿바이 이상도 그렇고요. 네, 그러게요. 김현수 작가님이 들으시면 뭐라고 하실지 궁금하네요. 안 드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선셋파크는 우리나라에는 작년에 출간이 된 그런 맞아요. 네. 언제 쓰여졌나요? 이게 2010년으로 2010년 그러네요. 미국에서는 네. 발표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작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폴 오스터를 이야기할 때 뭐랄까요? 그냥 굉장히 도회적이고 그리고 도회적인 작가라는 것, 그다음에 어떤 기발한 환상성을 소설 안에 집어넣어서 무엇이 환상이고 무엇이 환상이 아닌지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매력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독자의 상상력을 이렇게 자극하는 그런 작가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이 선셋파크 읽으면서 기존의 폴 오스터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면
그것이 어쩌면 내가 포로스터에게 가지는 편견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만큼 폴 오스터적이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많이 좀 다른 길에 서 있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다른 길을 모색하려고 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좀 사실적인 네, 그런 작품이에요. 그런 포스트 모던이라고 할 만한 기법들이 여기서는 쓰이지 않았고요. 다만 뭐 인칭의 변화라든가 네, 갑자기 2인칭으로 막 바뀌고 네. 그런 활용들은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리얼리즘 네.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선셋파크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소설의 줄거리를 이야기한다는 것의 난감함을 네. 먼저 전제한 다음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이 소설은 마일스 헬러라는 네. 28살의 청년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네. 마일스 헬러는 명문대학에 다니던 전도 유명한 청년이었어요. 네. 네, 집도 아주 부유하고 네. 부모님도 자식을 사랑하는 네, 교양 있으신 예, 교양 있는 분이죠. 부모님이시죠. 네, 아버지는 유명한 출판사의 대표시고 네. 예, 또 아버지의 부인이자 새어머니는 또 교수시고 네. 그다음에 그 생모는 굉장히 유명한 여배우고 네. 네, 미국은 뭐 재혼 가정이 흔하니까. 예. 네. 그런데 이 마일스 헬러에게는 어렸을 적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네. 예, 그게 바로 의붓형이 사고로 죽게 되는데 그 네. 죽음에 이제 자기가 관여되어 있다는 네. 예, 그 죄책감. 이 계속 이 마일스 헬러의 머릿속을 사로잡고 있으면서 결국엔 이 20대 초반에 대학을 중퇴하고 부모를 떠나 네.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네. 쉽게 야반 도주인데요. 정말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고향이자 터전인 뉴욕을 떠나서 그 미국 전역으로 도망을 다니면서 네. 그 몇 년을 사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마일스 헬러는 이 버려진 폐가를 정리하는 네, 그런 네. 일을 하게 되고 그런 직업으로 합니다. 네. 네. 그 와중에 어린 소녀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네. 이때 어리다고 하는 건 정말 어려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또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저는 어리다고 해서 뭐 13살, 14살? 난 너무 불순한가?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닌데도 고 3년이 17살. 되는 네, 그 생일만 지나면 괜찮은데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네. 예.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생일이 지나나 안 지나나 뭐 큰 차이 없을 것 같은데 이 미국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그것을 예, 기점으로 해서 심각한 범죄인지 좀 나은지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녀와 사랑에 빠지고 동거를 하지만 그 소녀는 법적인 미성년자인 관계로 그 소녀의 가족에게 협박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처음으로 어떤 마음의 안정을 얻고 누구를 아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그 소녀를 떠나서 소녀의 생일이 올 때까지 그렇죠. 네.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뉴욕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고향인 뉴욕으로 몇 년 만에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선셋파크라는 곳에 있는 역시 버려진 폐가인 어떤 곳을 친구들과 함께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그 집에는 우리 마일스 헬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일스 헬러와 각각 또 유사한 그 나이의 젊은이들이 몇 명 모여 있고요. 그들을 중심으로 그들 각자의 이야기 또 서로 얽히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전개가 됩니다. 네,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일스 헬러와 유사한 처지의 그런 친구들. 청년들이라고 할 때 소설에서는 빅 네이선과 패거리들이라고 네, 소제목이 맞아요. 붙어 있어요. 빅. 예, 그래서 마일스 헬러의 친구인 빅 네이선. 네, 저희 친구들 한 명 한 명 소개해 드릴게요. 마일스의 친구들은 남자친구인 빙이 있어요. 네. 그리고 앨리스 버그스트롬이라는 앨리스. 예, 네. 여자가 한 명 있고요. 또 한 명이 앨런 브라이스. 앨런. 네. 라는 여자가 또 한 명 있습니다. 네, 그렇게 4명이서 일단 한 집에 살게 됩니다. 근데 이 빙은
우리 마일스의 고등학교 때부터, 어릴 때부터 절친이고요. 절친이라고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면 절친이잖아요. 빅 네이선이 좀 일방적으로 동경하는. 그런데 예, 또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런 측면이 있어요. 네. 근데 마일스는 자기가 그 몇 년 동안 집을 떠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여기저기를 떠돌 때 빙에게만 네, 편지를 항상 보내서 내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를 알리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 빙은 또 그것을 부모님한테 다 고자지. 편지 올 때마다 부모님한테 알리기 때문에 사실 우리 마일스는 자기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떠돌아다니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부모님은 시시콜콜하게 그가 지금 누구를 만났으며 뭘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다는 그런 나름의 비밀을 가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되게 재미있고 우스꽝스럽고 되게 인간적으로 연민이 들기도 하지만 네, 이런 친구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 네.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예, 저는 이 빅 네이선을 묘사한 걸 보면서 누가 떠올랐냐면 영화배우 잭 블랙. 네. 떠올랐어요. 진짜. 네. 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셋파크 영화 되나요? 네. 여기 보면 되게 이렇게 좀 비대하고 그러네요. 뚱뚱한데 막 완전 비만까지는 아니고 네. 퉁퉁. 또 턱수염도 이렇게 그러게요. 나고 잘 씻지도 않고. 네. 좀 냄새도 날 것 같고. 네. 이런 사람으로 묘사가 되는데 네. 예. 여자한테 인기도 없고. 네. 네. 그런 빅 네이선이 있고요. 앨리스는 컬럼비아 대학에 다니는 대학원생입니다. 네. 지금 논문을 쓰고 있는데 네. 학구적인 분이죠. 예. 다만 고민이 한 가지 있다면 키 178cm에 네. 77kg이라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너무 약간의 그 컴플렉스라고 해야 네, 될까요? 거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 자기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고 남성이 좋아하는 외모도 아니고 늘 되게 이렇게 또 특히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가 자기를 뭐 사랑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리고 사실 뭐 콜롬비아 대학이든 뭐 무슨 대학이든 그런 인문학 관련 논문을 쓰는 삶이 그렇게 여기나 거기나 뭐 그렇죠.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그런 경제적으로도 사실은 뭐 그렇게 편안하지도 않고 미래가 막 투명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그런 어려움에 봉착해 있지만 남들이 보기엔 친구들이 보기에는 참 학구적이고 스마트하고 좋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앨리스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명의 친구. 선셋파크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앨런 브레이스인데요. 네. 이 앨런 브레이스는 부동산 회사의 중개업자 막 이러니까 라고 하면 약간 뭐라고 할까요? 복부인이 생각이 나긴 아니에요. 하는데 부동산 회사의 그냥 말단 직원. 뭐 그쪽에 부동산에 큰 뜻이 있어서 그쪽에 취직을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아름아름으로 들어가서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돈을 벌기 위해 이거라도 해야지라고 하면서 하는데 그래서 취미로 혼자 별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림을 열심히 그리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되게 여러 가지 뭐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남 몰래 시달리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 수면 장애가 있고요. 실직 불안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연관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약간 음란적인 그런 생각에 사랑에 굶주려 있다. 스스로 얘기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성적인 어떤 메타포로 보이기도 하는 현상에 좀 시달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일스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마일스를 어떻게 해보려고 뚫어지게 쳐다보죠. 노골적으로 너와 깊은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지만 마일스에게는 너무나 사랑하는 너무 사랑해요 여자친구를. 그래서 필라라고 하죠. 그 필라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룰 수는 없었지만 뭐 어쨌든 잘 됩니다. 마음을 접고요. 그리고 엘렌에게는 또 말 못할 고민이 또 한 가지 있죠. 그게 바로, 비밀? 21살 때 16살 소년과 불장난으로 결국 임신을 했고 낙태를 한 적이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이 마음속에 따라다니죠. 남아있어요. 그 낙태도 낙태지만 생각에는 또 그것도 나름 범죄잖아요.
아까 같은 선상에서 16살 소년과 성년의 관계라는 것이 미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그것을 그때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 몇 년, 7, 8년이 흐르도록 그때 그 상처를 안고 사는 그런 과거형 인물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같이 모여 사는 4명의 인물에게 각자 말할 수 없는 비밀들을 네.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다 짐작하실 수 있을 테고요. 네, 저는 이렇게 읽었어요. 이 선셋파크는 청춘의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로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 렌조도 나오지만 렌조는 또 다른 아버지잖아요. 대부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아들 세대가 아버지 세대를 극복하느냐, 예,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의 이야기로 읽었고. 아버지 세대는 그 아들 세대를 어떻게 보느냐에 또 이야기로 읽었어요. 왜냐하면 모리스의 아버지 세대 또 이야기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확실히 60년대, 70년대 혹은 그 이후 세대더라도 그 세대가 아버지와 그 아들의 문제를 극복해 가는 방법과 이건 지금 세대인데요. 지금 2010년대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크게 다를 바 없지만 그 지금의 20대가 아버지를 극복해 가는 이야기는 정말로 다르다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포로스터가 지금 세대의 아버지 극복기를 지금 세대의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굳이 그 아버지와 아들에 집중을 해야지 그 외에 그 윌라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조금 일부러 배제한 게 아닌가 싶었어요. 저도 작가님의 말씀에 일견 동의를 하면서도 네. 그렇다면 메리 리 스완의 관점은 네. 굳이 왜 나와야 엄마니까 했을까? 생모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부자 관계라고 했을 때의 어떤 초점이 그러니까 친모가 등장함으로써 오히려 더 흐려지게 만드는 점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자 관계의 어떤 극복기 라는 점에 있어서는 조금 이견이 있는 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 부자 관계가 모리스 앨러의 아버지, 그러니까 마일스 앨러의 할아버지죠. 그 관계가 존재를 하고 그리고 마일스 앨러와 모리스 앨러라는 예, 지금 3대의 관계가 말하자면 정립이 되고 생물학적 있는데요. 부자 관계는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런데 모리스 앨러와 모리스 앨러의 아버지의 관계에 있어서는 특별히 갈등 요소라고 할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 아버지는 지원해주는 아버지였죠. 네, 지원해주는 아버지죠. 근데 지금 여기서도 모리스 앨러가 마일스 앨러에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전 세대의 아버지가 해왔던 방식을 약간 다른 방법으로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물론 특별히 어떤 경제적인 지원을 더 해주거나 이런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멀리서 계속 지켜보면서 아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끊임없이 아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점에서 마일스 헬러가 아버지에게 너무 귀속되는 건 아닌가. 네, 저도. 네. 그래서 그게 극복기라고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요즘 세대의 극복이란 말씀 드렸는데요. 포로스터가 아들인 마일스 헬러의 시선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 세대가 된 거죠. 모리스 헬러가 돼요. 모리스 헬러에서 저는 포로스터의 모습을 읽었나 봐요. 예, 포로스터가 모리스 헬러가 돼요. 혹은 렌조의 시선이 되어서 그 아래 세대의 지금 세대의 젊은이들을 걱정하고 바라보고 연민하고 그러면서 나를 딛고 가라고 말하는 그런 이야기로 읽었다는 게 더 맞달까요? 그리고 메리리는 어머니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어머니지만 그녀의 그에 대한 어떤 그 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방식들로 볼 때 또 다른 아버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메리리조차요? 네, 메리리가 생물학적 어머니의 역할을 한 사람이라기보다 저는 두 명의 아버지로 읽혔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의 아버지인데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리스의 방식으로 하는 아버지가 있고 메리린이 사실 아버지잖아요. 많은 아버지의 무언가를 따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규정하는 어머니의 성 역할을 하지 않죠. 네. 그런데 그냥 떠나고 자식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방식의 아버지죠. 근데 지금 뭐 미국 사회를 저는 잘 모르지만 뭐 그 어떤 전통적인 어머니가 어떻고 아버지가 어떻고 그런 성 역할로부터는 또 조금 뭐 멀리 온 게 아닐까 싶기도 해서 이제 그걸 말씀하기가 쉽게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부모 세대인 어떤 부모 세대와 네, 그 자식 세대의 이야기. 근데 그걸 조금 더 하자면 어떤 아버지와 유사 아버지와 그 아들 간의 갈등인데 찻잔 속의 갈등 같은 이야기. 그래서 조금 그 뭐랄까요 세대적인 한계 이런 것들이 마구 느껴지기도 하죠. 네, 그런 점이 저는 많이 불편했어요. 예, 모리스 앨러의 포스터의 관점이 가장 많이 들어있다라는 작가님 말씀에 저는 동감을 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터가 대단한 작가인 건 결말에서 네네. 배반을 해요. 그러게요. 여태까지 그래 뭐야 불편해 좀 약간 그러네 이러면서 왔던 것들을 마지막 몇 페이지에서 확 정신을 차리게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마일스 앨러가 말 잘 듣고 자기 의견을 제대로 표출하지 못하는 그런 인물로 소설을 거의 끝까지 끌어오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서 결국엔 이를 저질러 버리고 마는 자기 인생을 다시 충동적으로 일종의 어른들이 정해놓은 길에서 다시 벗어나게 해버리는 그런 힘을 보여주기 때문에 포스터 참 좋다. 아직 안 죽었어? 뭐 이런. 최근작인데 좋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마지막에 뭐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절묘하게 그래서 어떤 사건에 이제 휘말리게 되죠. 근데 휘말리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사건을 저지르죠. 그런데 아버지는 연락을 해요. 아버지는 다 알고 있다. 연락해라. 아버지가 뭐 해결해 줄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연락해라. 뭐 아버지는 뭐 아는 사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도는 뭐 괜찮다라고 하지만 아들은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확 끝내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아버지가 너무 한편으로는 공포스럽기도 한 거예요. 맞아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아버지. 그러니까 그 몰래 사실 가서 보잖아요. 그 빙한테 편지를 보내면 빙이 아버지한테 보고를 하면 모리스는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가서 아들을 찾아가서 봅니다. 아들이 일하는 뭐 식당 주방에 가서 나오는 아들을 보기도 하고 이 아들이 이 사랑하는 여자친구인 필라를 처음 만나는 그 공원에도 아버지는 저기 나무 뒤에 숨어 있단 말이죠. 이거 무의식적으로 얘기하면 아버지는 초자인 거예요. 정말. 언제나 끊임없이 말셀러의 행동을 규율하는 그런 권력으로서 지금 이 소설 내내 등장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현재 세대에게 주어진 어떤 기성세대의 틀 같기도 하고. 그러게요. 그런 면에서 저는. 그런 면에서 쭉 불편했는데, 마지막에, 물론 모리스의 입장이 어떤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모리스는 얼마나, 황망할까. 자기 아들이 돌아올 줄 알고, 이제 무언가가 다시 시작되나 보다라고, 이제는 좀 안정기에 접어들었나라고 했는데 아들이 또 그랬을 때 그리고 아들이 만약에 그 마지막에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어딘가로 튀어버린다면 얼마나 재밌을까 독자 입장에서는 이런 얄궂은 생각도 했어요. 왠지 그런 고소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소설이 전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기조는 쇠락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랬거든요. 우선 제목부터가 그래요. 선셋파크. 청춘의 이야기인데. 물론 브루클린에 실제로 선셋파크라는 곳이 있고 실제 지명이라는 것을 알지만 왜 유독 포스터가 이 지명을 소설의 제목으로 갖다 썼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 선셋이라고 하는 의미에 사실은 이 소설의 핵심적인 주제가 담겨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셋하면 일몰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형용사적으로는 쇠락하다, 몰락하다라는 네. 뜻도 있거든요. 그리고 선셋이라고 하면 당연히 어떤 중년의 삶을 떠올리게 되는데, 네. 네. 이 4명, 그러니까 빙, 뭐 마일스, 앨리스, 앨런의 이야기도 네. 어떻게 보면 아직 파릇파릇한 네. 젊은이들의 이야기인데 제가 보기엔 이 사람들이 너무 일찍 조로했다라는 네, 저도요. 느낌이 진짜 계속 드는 거예요. 네. 그게 왜일까? 빙도 그렇고 마일스도 그렇고 이들이 지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건 지금은 구할 수 없는 그리고 다 폐기되어버린 네. 무엇인가의 애착을 느끼고 있어요. 맞아요. 빙의 직업도 그렇고요. 네. 네. 그리고 앨리스는 1945년 예. 그러니까 전쟁기의 어떤 미국적 상황을 연구하면서 논문 쓰고 있고. 네, 논문 쓰고 있고 네. 또 앨런은 자기 직업에 회의를 느끼면서 포르노를 네. 포르노라고 할 수는 없지만 무언가 노드 뭐 이런 네. 남들이 보기엔 포르노라고 생각하는 그림을 그리죠. 본인 그렇죠. 예술이지만. 그러니까 네. 그걸 이제 성적으로 표출한 하나의 방식인데 네, 그렇게 하고요. 그런 것들이 이들이 정말 출구를 찾을 수 없이 이리저리 부딪히고 있고 방황하고 있구나. 네. 정말로 헤매고 있구나를 집약적으로 지금 이 선셋파크라는 공간 안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들이 되게 골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작 연애예요. 네. 그렇죠. 네. 고작 뭐 큰 연애도 나라를 구원하는 연애 그런 게 아니라 고작 연애 그리고 빙의 경우에 뭐 내가 저 여자랑 한 번, 저 남자랑 한 번, 그럼 아님 말고 뭐 이런 식의 그런 연애들 그리고 마일즈가 필러라는 그 어린 소녀에게 하는 어떤 뭐 집착 아닌 집착 그것이 내 미래가 다 걸려 있다고 생각하는 어쩜 착각일 수도 있는 네 그런 심리적 상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우리가 청춘 세대는 마땅히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은 그리고 야망, 야심 네. 이런 이름의 것들은 전혀 없어요. 네. 그리고 구조적인 배치도 그래요. 네. 선셋파크에 이들이 살고 있는 집 바로 앞에 네. 묘지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들이 산책을 나가는 곳은 바로 그 묘지고요. 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청춘과 죽음이 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그쵸. 있죠. 무의식적으로 네. 죽음 충동이라는 것은 항상 강렬한 생명력과 연동되는 것이니까. 네, 그리고 여기서 또 나오잖아요. 그렇게 죽음을 어느 날 문득 스스로 선택해버린 굉장히 빛나는 청춘의 이야기도 이렇게 사파처럼 삽입이 되어 있죠. 이들은 모르는 그녀의 네. 한 누군가가 죽었다는 이야기도 나오죠. 그렇죠. 네. 그래서 포로스터가 지금 이 세계를 극히 암울하게 그리고 있구나. 네. 결코 지금 포로스터가 여기서 희망을 섣부르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 네, 희망마저도 해피엔딩처럼 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엔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네. 전환시켜버리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포로스터가 느끼는 현재의 어떤 미국 상황이라는 것이 저는 그대로 이 소설 안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네. 보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참 살기가 어렵지만 네. 지금 이 미국 젊은이들도 앞날의 불안함에 그러게요. 떨고 있고 똑같이 이제 불안에 떨지조차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 느낌도 들었어요. 네, 삶을 소진한 듯한 네. 예, 그런 양상들이 여기서 계속 보여요. 네. 그래서 한국적인 상황이라고 해도 크게 다를 거 없는 것 같은 저는 사실 이거 읽으면서 이거 한국식으로 한번 똑같이 바꿔 쓴다 해도 참 재밌겠다. 어떤 작가가 그렇게 써봐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아예 선셋파크를 따라한다고 가정을 하고 쓰는 거죠. 네. 오마주처럼 그렇게 써봐도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선셋파크의 한국 버전 네. 그리고 그것을 좀 더 코믹하게 바꾼다면 얼마 전에 나온 소설인데요. 망원동 브라더스라는 네, 저 그 읽었어요. 세계문학사 네네네. 예, 그 작품 중에 하나인데 네, 알아요. 거기에서도 신인 작가가 쓰셨던 룸쉐어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옥탑방에 네, 맞아요. 여러 명이 얹혀 거죠. 살게 되는. 근데 네. 그건 이제 좀 희극적으로 그려지긴 네. 하는데 그 지명이 나온 네. 다던가 뭐 이런 룸쉐어의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이 또 지금 현대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그려지고 네, 있는데 더 코믹하죠, 훨씬. 네.
근데 좀 조금 저는 그 작품 심사를 했었어요. 네. 그러셨군요. 네, 세계문학상 그때 심사위원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네. 이제 그 우수작을 그때 좀 맞아요. 특이하게 뽑았었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 작품 되게 여러 명이 이게 1번이야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여러 명이 두루 재밌더라 그거라고 말하면서 박수를 쳤던 네, 그런 작품인데요. 읽으면서 되게 문제의식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런 이야기 자체가 누군가 지금 이 시대에 남의 방에 계속 얹혀 사는 그도 잘 사는 사람도 아닌데 그렇죠. 남의 작은 방에 계속 무언가 얹혀서 사는 이야기 되게 재미있는데 근데 상상력 그분이 아마 영화를 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나리오 작가. 네. 그냥 여기에 무언가 한 방이 더 있었으면 그런 생각을 계속 촌스러운가 봐요,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계속 떨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전 오히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그때 내가 무언가 한 방이 뭔지는 모르지만 무언가가 좀 아쉽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선셋파크에는 들어있구나. 그리고 퍼레이드에는 들어있구나. 네. 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 결정적 한 방이라는 네. 것이 저는 마지막 결말의 차이에 있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작가의 어떤 냉정함이라고 네.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캐릭터에 대해 동정심을 가지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참 가질 만한 덕목인데 네. 작가에게 있어서 네. 작품을 냉정하게 견지해야 하는 네. 그런 시선에서는 캐릭터에 대한 애정이 오히려 네. 불필요하게 작용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독이 되는 경우가 많죠. 네. 왜냐하면 작가가 먼저 그 캐릭터에 대해서 어떤 연민을 가졌을 네. 때 오히려 독자들의 경우에는 기시감을 느끼거나 네. 아니면 과도한 어떤 네. 그 감상성에 네. 그 작품을 맞아요. 멀리하게 되는 경우가 특히 있거든요. 청춘의 삶을 다룬 소설일 경우에 또 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인물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작가가 인물에 대한 거리감 그리고 사건에 대한 거리감 어떤 정도의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포로스터는 정말 탁월한 가차없는 시선으로 인물들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물들에게 결말에 어떻게 보면 다 희망을 주면 희망 비슷한 것들을 주거든요. 빙도 나쁘지 않게 된 것 같고 또 우리 앨런도 그때 그 16살 소년이 지금 안전한 성년이 되어 다시 만나 또다시 그와 사랑에 빠져서 이거 리뷰를 찾아보니까 되게 많은 분들이 그래도 앨런이 행복해져서 다행이다. 네. 막 이랬는데 연애하면 행복해지나? 좀 그때 그 사람 다시 만나서 행복해지는 좋은 끝을 못 봤네요. 그렇죠. 연애가 행복은 아니죠. 그 사람과 다시 만나서 어쩌려고. 네, 맞아요. 네.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만 되게 이 사람이 이게 어리석은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것들을 이렇게 남겨놓는 거예요. 되게 맞아요. 인물에게 가차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포로스터가 사실 마일즈와 필라의 사랑도 그렇죠. 그 필라가 이렇게 남겨놓죠. 둘이 한번 전화로 되게 싸웠다. 네. 필라가 비밀을 이렇게 해주지 않아서 이렇게 뭔가를 계속 여지를 남겨놓으면서 갈등의 씨앗들을 심어놓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 집에 이제 그런 사건이 있으면서 그것들이 확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네. 그래서 그 거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거리는 이제 작가와 인물 사이의 거리일 수도 있지만 이 룸쉐어라는 형식으로 쓰여진 이 소설, 룸쉐어를 다룬 이런 소설들이 이 소설 안에서 인물들과 인물들 사이에 등장인물과 등장인물 사이에 되게 절묘한 거리가 있게 만드는 탁월한 장치인 것 같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네, 우선 룸쉐어라고 할 때 네. 어쨌든 한 집에서 네. 방을 나눠 쓰는 그런 방식일 텐데 부엌은 공통인 거죠. 부엌과 거실은 공통으로 쓰고. 네. 비슷하게 그렇게 서로 모르던 타인들이 그리고 여전히 서로의 가장 내밀한 부분은 모를 수밖에 없지만 조금씩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타인과 무언가를 나누려 하기도 하는 그리고 전혀 몰랐던 타인들이 친구가 되는 그런 느낌? 이것도 그 방황하는 청춘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퍼레이드도 그렇고 선셋파크의 경우에도 그게 뭐 우리가 말하는 그런 뜨거운 우정은 아닐지라도 인간과 인간 사이에 우정이라고 이름 붙여질 수 있는 어떤 감정들이 그나마 이렇게 조로해버리고 쇠락해버린 청춘을 사는 이들에게는 소중한 것이 아닐까? 저는 또 그렇기도 했어요. 이렇게 요즘에는 둘이 모여 사는 경우는 저는 좀 주변에도 많이 봤지만 저도요. 4명이 좀 큰 집에 4명이 모여 사는 경우는 또 드물다는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둘보다는 내세 관계가 훨씬 더 다층적인 관계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고 네. 또 성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남성 둘, 여성 둘이 모여서 산다는 이 미묘한 조합이 네. 어떤 성적인 그 긴장관계를 네.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긴장감을 넘어서 또 진짜 어떤 연대를 할 수도 있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 장면에서 마일즈가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앨리스라는 친구가 위험에 처하니까 그걸 본능적으로 막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일스를 알지만 모르는 사람이 그랬으면 마일스가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런 마일스를 도와주는 사람이 또 친구인 앨런이거든요. 같은 네. 집에 있었던. 이렇게 이제 서로는 어떤 식으로든 뭔가 서로 사이에 끈이 생긴 느낌? 이런 게 그냥 그나마 다행이었고요. 그리고 존 포로스터가 아버지, 그 아들 세대, 자식 세대가, 지금 자식 세대가 아버지 세대, 부모 세대와는 어떤 식으로든지 뭐 아니면 도저, 그들의 그 후광 아래 살아가거나 절연하거나, 네, 그것을 선택해야 하지만, 그 대안으로 그냥 너희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아닌 너희들끼리 연대해서 살 수 있지 않아?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닐까라고, 네, 오버리딩인가요? 이렇게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그 결말부의 어떤 연대 의식에 대해서 네.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읽었어요. 네네. 그런데 저 방송 준비하면서 네. 이렇게 계속 곱씹어 보니까 네. 이것이 진짜 연대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왜 네네. 하게 됐냐면 이들이 어쩌면 모두 다 타국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생각도 드는 그러네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경찰들의 통보가 벌써 계속 여러 번 왔죠. 있었고 언젠가는 머지않아 네. 경찰들이 이제 출동해서 이 집을 난장판을 만들 네, 것이라는 걸. 그 집은 그들이 무단 점거하고 살고 있던 집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경찰들에게 계속 너희는 들켰으니 나가라는 통지가 계속 온 상황이었고, 네, 그랬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무시하죠. 네, 암묵적으로 다들 우리 이 평화로운 생활이 지속될 거야라고 네. 하면서 그냥 거기에 남아 있었던 네.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이 터지게 된 네. 거죠. 그런데 저는 이들이 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어쩌면 무언가 알지만 외부의 무언가가 나타나서 이것을 빵 터트려 주기를 내심 바라고 있었다. 그렇죠. 네. 어떻게 본다면 네. 이들이 원하고 있었던 건 이들의 기묘한 연대를 네. 외부의 힘이 강력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반작용. 재밌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언가. 의도도 있었다는 네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네. 포로스터가 계속해서 이 어떤 암시를 네. 저는 일부러 주지. 네. 그러니까 줄 리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네. 연대를 확 강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위한 스스로의 동력은 없으니까. 네. 그리고 연대를 강화시킴과 동시에 다시 말하면 이 집을 자기네들 스스로가 아니라 외부의 무언가로 인해서 이 집의 공동체가 어떻게 되면 연대가 강화되는 동시에 공동체가 파괴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내 손으로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무언가가 들어와서 정당하게 이 생활이 이렇게 팍 끝나기를 바라는 것 같기도 하네요. 왜냐하면 이들의 공동체의 생활이라는 건 어쨌든 합법성과 비합법성의 영역으로 본다면 결코 인정될 수 없는. 네. 그리고 사실은 그들도 그렇게 원하지 않았던 그러다 보니까 네. 이들의 연대의식이란 게 물론 이 안에서 싹틀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네. 결코 유지될 수 없는 그러니까 언젠가는 끝장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제를 한계를 안고 시작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네. 저는 이들이
경찰들을 기다렸다고 생각하는 건 비합법성의 영역에서 합법성의 영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계기를 이들이 발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 네. 그런데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친구가 될 때 아무 데서나 친구가 되잖아요. 다 같이 음주운전에 걸려서 경찰서에서 조사 쓰고 나오면서도 뭐 어디 사세요? 뭐 이러면서 택시 합승하고 가실래요? 라고 해서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게 해서 뭐 서로 전화번호 교환해서 동네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 그 어떤 인간 관계라는 것, 친구 관계 혹은 또 뭐 어떤 관계라는 것이 그렇게 뭐 확 깨지고 확 뭐 깨지지 않고 완전히 막 붙어 있고 이럴 수는 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되게 많이 동의를 하고 저 진짜 많이 배웠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또 이들의 뭐 우정이라 할까 뭐랄까 이름은 붙일 수 없지만 그들 사이에 그런 관계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말할 수는 또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또 선셋파크 이야기하면서 이들에게 집이라는 공간이 가지는 상징성도 한번 얘기해보면 재밌을 거예요. 선셋파크 인물들이 사는 집은 빈집이자 버려진 집이었죠. 네. 미국에서는 네.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그런 제도가 있었죠. 그것 때문에 많은 미국인들이 대출을 받았었는데 결국엔 집값이 상승하리라는 그런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집값이 폭락하면서 대출금도 갚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죠. 그러면서 그 집에서 야반 도주를 하는 그런 사람이 많아졌죠. 그래서 그 빈집들이 생겨났고 거기에 이제 무단으로 거주할 수 있는 거주할 수 있느냐 아니죠. 거주하는 사람들도 반대로 늘어났던 거예요. 예, 그래서 불법적이지만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 선셋파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청춘들에게 집이라는 이름과 방이라는 이름은 참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문예창작과에서 수업을 받을 때 이제 소설 창작 수업을 받았잖아요. 그럴 때 교수님께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써온 학생들이 써온 작품 중에 습작품 중에 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무래도 뭐 자취하는 친구들도 많고 막 이렇고 가족의 경험들이 거의 뭐 그때까지는 전부니까 뭐 이름 없는 집 뭐 이를테면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청춘의 이야기를 다룬 뭐 그런 이야기 습작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아주 인상적이었던 게 왜 자꾸 그렇게 이름 없는 집이라고 쓰냐. 이름 없는 방이라고 한번 써봐라. 예, 청춘의 이야기는 집이라는 것보다 방에 훨씬 어울리는 것이다. 그리고 방이라고 하기 전에 이름 없는 서랍이라고 써라. 점점 축소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아주 작은 너가 감당할 수 있는 세계다. 그것이 작가가 감당할 수 있는 세계고 그 청춘이 감당할 수 있는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 없는 집과 이름 없는 서랍의 세계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습작 때 참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어쨌든 청춘이라고 하면 나의 이야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이라고 하면 부엌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거실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층적인 공간이 존재하는데 어쨌든 방이라고 하면 그것을 다 차치하고 오로지 나의 영역에서만 몰두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청춘은 집이라기보다는 훨씬 방에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 인물들이 선셋파크도 그렇고 퍼레이드도 그렇고 재미있는 점이 방에서 주로 살지만 공통의 작은 공통의 공간도 있다는 것 이런 점이 재밌는 것 같아요. 예, 이들에게는 그것이 존재하죠. 예, 거실이 있죠. 네, 이것이 이 작품들의 어떤 서사를 훨씬 더 이렇게 활동적이게 하고 이렇게 재미있게 관계를 이끌어가게 하는 그런 매개가 되는 것 같아요. 집 속의 방 밖의 집 뭐 이런 것들이. 네. 이걸 이제 뭐 예전 작품이지만 김승옥 작가의 서울 1964년 겨울을 예로 들어보면 마지막에 그 세 사람이 들어가게 되는 공간은 여관방인데 그것이 다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아저씨는 자살하게 되고
그들이 공통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네. 그런 것이 없었고 네. 그것이 결국엔 극단적인 어떤 단절로 그들을 몰아가는데 거실이라는 공간이 개인성에 침잠하는 것을 어쨌든 네. 최소한대로 막아주는 억제해주는 네. 최소한의 장치인 네. 것 같아요. 네. 그것이 없었다면 네. 아마 선셋파크나 퍼레이드나 전부 네. 극단적인 암울함으로 네. 네, 치달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방과 광장이 아니라 방과 거실이 네, 이들의 청춘이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이렇게 선셋파크 읽다 보니까 저 오래전에 읽었었던 또 한 권의 책 퍼레이드가 전 떠오르더라고요. 참 비슷하다. 네. 그 형식이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과 함께 퍼레이드를 다시 읽어보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또 퍼레이드 얘기도 잠깐 들려드리고 싶었고요. 네. 우리나라에는 2003년에 네. 나온 책이고요. 2005년에 2판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1판으로, 첫 번째 판으로 갖고 있는데. 네, 저는 네. 2판으로 읽었고요. 네. 여기에는 남자 3명, 여자 2명이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역시 룸쉐어의 형태로. 네. 네. 우선 선셋파크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이들의 집은 합법적이라는 겁니다. 네. 네. 더 조그만 집이라는 거? 예, 네. 조그마지만 정당하게 네. 그 집세를 지불하고 네. 있는 형태라는 것. 다만 네. 이곳이 신혼부부를 위한 생활 공간이기 때문에 집 주인에게는 네. 5명이 살고 있다는 걸 비밀로 하고 있는 네. 예,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원래 5명은 아니었고 4명이었는데 이렇게 한 명은 또 중간에 어쩌다 보니 격가지로 붙기도 했어요. 네. 네. 근데 이렇게 뭐 각각 20대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또 직업도 다르고 처해 있는 상황도 되게 다른 남녀들이죠. 네. 뭐 대학생도 있고요. 네, 멀쩡해 보이는 큰형 역할을 하는 뭐 그 영화사 직원도 있고요. 네. 네. 또 유명한 영화 배우의 숨겨진 여자친구인 백수 처녀도 있고. 네. 네. 어떻게 본다면 여기서 지금 제대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은 드물어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한 명, 나오키, 그 28세의 큰형 역할을 하는 영화사 직원님 네, 분. 나머지는 어떻게 본다면 시시껄렁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네. 할 수 있지만 이들의 각자의 시점에서 또 본다면 이들은 결코 네. 그렇게 인생을 허투루 사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게 저는 평범한 20대의 삶인 것 같아요. 그 네. 시간을, 주어진 시간을 나름의 방식으로 열심히 통과하고 있는데 남들이 보면 그냥 개미가 기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 네, 그렇죠. 그것을 네. 잠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시다 슈이츠는 참 기가 막히게 이렇게 집게로 이렇게 딱 포착해서 보여주지요. 네. 네. 그리고 선셋파크와 좀 비슷한 점은 이 퍼레이드는 유쾌한 듯 진행이 되지만 네. 결국은 어떤 비극을 네. 담지한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연쇄 폭력범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언급이 계속 되는데 나오죠. 이 동네에 누군가를 무차별적으로 밤길에 테러를 가하는 놈이 한 놈 살고 있다, 이 동네에. 그쵸, 그것도 여성만 골라서. 네,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이렇게 격가지처럼 잠깐 등장을 하곤 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스릴러는 아니지만 마지막에는 스릴러보다 더하게 우리 뒤통수를 치는 네, 그런 반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번박하게 얘기하면 뭐 일상성의 폭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우리 주변에 평범한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도 주체할 수 없는 어떤 폭력의 충동에 네.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었고 우리는 어쩌면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일지도 모르겠다라는 네. 그런 메시지를 던지면서 끝나고 있는 책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유쾌한 소설이고요. 네. 예, 이들이 갖고 있는 방황 그리고 네. 그 내면의 애수 같은 것도 있고요. 네. 저는 이 제목 퍼레이드가 참 의미심장해요. 그 퍼레이드가 이렇게 이 퍼레이드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도로 위에서 이렇게 아파트에서 도로를 내려다 보면서 예, 저 차들이 그냥 적당한 간격으로 달린다, 퍼레이드 같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퍼레이드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잖아요. 서로의 퍼레이드를 하려면 서로 간격을 10m를 이렇게 간격을 두고 가야 한다거나, 뭐, 언제 똑같은 시간에 뭐 경적을 울려야 한다거나 이런 식의 룰을 누구나 딱딱딱 지키면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겉에서 보기에는, 위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고 자유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의 그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되게 필사적으로 애를 쓰면서 이렇게 가는 것. 네. 이것이 또 좀 일본적인 모습을 닮았다는 생각이 들과 동시에 이것을 과연 일본적이라고만 할 수 있는가. 우리 사회에 이런 모습도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도시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퍼레이드라는 단어 속에 잘 녹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퍼레이드 작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퍼레이드 하면, 네. 가장 많이 저는 떠오르는 게 놀이공원의 퍼레이드예요. 네, 그 맞아요. 놀이공원에서 퍼레이드 할 때 전부 가면을 쓰거든요. 네. 그때의 가면이라는 것. 이 소설에서도 등장인물 중에 한 사람이 우리들은 전부 가면 놀이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진정한 나라는 것을 감추고 언제나 다른 페르소나를 가진 군상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엔 진정한 나도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는 예, 그런 그 서사로 지금 귀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퍼레이드에는 규칙이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 다 가면을 쓰는 규칙인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퍼레이드를 하다 말고 미키마우스 가면을 쓰고 막 이렇게 춤추면서 갔던 사람이 갑자기 미키마우스를 벗어 던지면서 나는 사실은 미키마우스가 아니라 파주에 사는 30세 윤모 씨야 이러면서 커밍아웃을 하고 나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전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질질 끌려 나가겠죠. 보안 요원에 의해서. 그렇죠.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았다는 이유로 퍼레이드에서 배제가 되면서 내 일당도 못 받고 현대 사회에서 그 퍼레이드 속에서 배제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들이 그 가면을 쓰는 것은 자기를 감추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어쨌든 이 퍼레이드에 그 말단에서라도 끼어서 가기 위해서는, 그런 마스크라는 방식을 쓸 수밖에 없다는, 그런 아이러니도 있어요. 문제는 그 가면이 너무 공고해져서, 누구에게나 외부용 가면을 쓰고 만든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가면이 마치 얼굴에 이제는 달라붙어 버려서, 어느 게 진짜 내 얼굴이지? 라고, 상상할 수도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한 진정한 나를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 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건 전 부인할 수 없는 어떤 진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없는 상황들이 점점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고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는 디즈니랜드도 아닌 곳에서 이곳이 놀이공원이다. 그리고 우리가 놀이공원에 마치 그 캐릭터들처럼 살지 않으면 이 세계를 살 수 없다는 희극 속의 비극이라고 할까요? 그런 상황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번 코너는요, 정희연이 고른 한 문장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정희연이 고른 첫 문장, 허이가 고른 마지막 문장 이렇게 해서 들려드렸는데요. 이번부터는 살짝 포맷을 바꿔서 저희가 주제 도서로 다룬 책 중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그런 문장, 문단 이렇게 한 부분 같이 읽어볼 거고요. 또 허이평자님도 두 번째 트랙에서 허이가 고른 한 문장으로 그렇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골라온 구절은요. 요시다 슈이지의 퍼레이드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소파에 앉은 요스케가
사이좋게 나란히 앉은 고토와 사토루가 텔레비전 앞에 서 있는 미라이가 나를 무시하고 웃고 있다. 아직 심판도 용서도 받지 못한 나는 그대로 입구에 세워져 있다. 마치 그들이 나 대신 이미 후회하고 반성하고 사죄한 것처럼. 너에게는 아무것도 줄 수 없어. 너에게는 변명도 참회도 사죄할 권리도 주지 않을 거야. 왠지 모르게 나 혼자만 이들 모두로부터 몹시 미움을 받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네. 작가님께서 이 구절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제 마음 같아요. 작가님 마음 같으시다고요? 네. 가끔, 이렇게, 여러 명이 있는 그런 모임에 가거나 좀 그런 거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5명 이상 모이면 저는 좀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런데 갔다가 그런데 이렇게 가는 중간에 제가 화장실이라도 이렇게 갔다 오면 사람들이 막 터들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되게 어색하게 앉으면서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이렇게 하고 앉는 그 타이밍이 있죠. 네. 근데 그들이 아니야 별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면 괜히 혼자 뻘쭘해지면서 사실은 내 얘기했나? 내 얘기했나? 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참회가 순간적으로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나 혼자만 이들 모두로부터 몹시 미움을 받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내 일행 나머지 4명일 수도 있고요. 이 세상 전부일 수도 있고요. 예. 굉장히 외로운 그 찰나의 기분에 휩싸이게 됩니다. 네, 그런 느낌을 되게 잘 살려주는 구절이고요. 그리고 이 퍼레이드에 따로 또 같이 사는 이 인물들이 그리고 각자 친해진 것 같지만 마음 깊은 곳에 비밀을 털어놓지 않고 살고 있는 모습이 현대인들의 자화상 같기도 하고 또 저의 어떤 슬픈 자화상 같기도 하고요. 네, 우리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는 PD님도 또 뭐 다르지 않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문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것과 유사한 구절이 이런 문장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두가 알고 있는 사토루는 어디에도 없다는 뜻이야. 그런 사토루는 처음부터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어. 네, 맞아요. 네. 모두가 아는 정의어는 모두가 아는 허위는 있지만 또 그런 허위와 그런 정의어는 또 그런 김철수는 네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럼 김철수도 자기가 김철수가 어떤 모습인지 잘 모른다는 것. 네. 네. 그런 우리의 정말 삶의 모습을 절절하게 쓴 그런 문장입니다. 네. 그래도 작가님과 만나면 만날수록 네. 한 0.1%씩은 네. 예,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 사이에서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거창하게 뭘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우리 조금씩 만나면 서로의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아침을 주로 먹고 오는지 안 먹고 오는지 오늘 저희가 이게 오늘은 일찍 녹음을 했거든요, 오전에. 근데 제가 아침을 굶고 와서 샌드위치라도 먹으려고 저희 녹음실 앞에 빵집에 딱 갔는데, 저희 그 허위 평론가님이랑 우리 PD님이 제가 아침 안 먹고 올 걸 아시고 빵을 사러 딱 들어온 걸 만난 거예요. 제가 늘 아침 안 먹고 다니니까. 네. 그럴 때 살짝 큰 감동은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진 않지만 살짝 반짝 감동하는 거죠. 근데 어쩌면 우리의 삶은 그런 아주 작은 반짝임의 순간들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 네. 멋진 말이네요. 네. 진짜로. 그 작은 반짝임의 순간들로 산다. 네. 그런 기억들로 살고요. 네. 네. 오늘 방송에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 말은 정기현 작가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길게 했는데. 네. 이 한마디로 다 요약이 되네요. 네, 그래서 선셋파크와 퍼레이드의 이 인물들도 서로 따로 또 같이 또 무엇이 우정인지 무엇이 무슨 관계인지 모르지만 이들 사이에서도 이들 사이에 이런 같이 밥을 먹었던 이 반짝이는 순간들, 네, 이런 기억들로 이들이 아마 서로 또 곧 남남이 되어 살더라도 그때 자기 자신은 그때의 기억들 안에 들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빨리 끝나고 점심을 같이 먹으러 네.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 낭만서점이 고른 네카트에 담은 책 코너입니다.
저번 방송에서 제가 책을 2권 추천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정희연 작가님께서 2권의 책을 골라주셨습니다. 예, 제가 오늘 2권의 책 골라왔는데요. 오늘 저희 주제 도서가 선셋파크였잖아요. 네. 퍼레이드도 얘기했고, 청춘의 방황을 다룬, 네, 그런 소설들이었죠. 그래서, 그 주제랑 관련된, 그래서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책들 네. 2권 들고 왔습니다. 첫 번째 가져온 책은요, 아사히 료 장편소설, 누구입니다. 네. 최근에 나온 책이에요. 그리고 네. 2013년 최연소 나오키상 수상, 아사히 료 화제의 청춘소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화려한 네. 카페네요. 네. 작가가 아사히 료란 작가가 1989년생이래요. 네, 89년생. 네, 저보다 네네. 어린 그러네요. 네. 네. 와세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2009년에 그 소설 스바루라는 곳이 그 잡지가 있거든요. 그 스바루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문단에 나왔다고 하니까 20살에 등단한 셈이에요. 근데 네. 이게 바로 베스트셀러가 돼서 대학생 작가로 주목을 받은 그런 사람인데요. 등단작 제목이 내 친구 기리시마 동아리 그만둔대. 이게 제목이 굉장히 긴데요. 네. 근데 제목이 이게 소설 제목 같지 않잖아요. 네. 내 친구 허이 동아리 그만둔대. 이게 제목일 수 있는가? 되게 궁금하죠. 호기심을 확 자극하는. 그러게요. 일종의 전원 같네요. 네. 근데 정말로 전 그 소설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 누구를 읽어보면 정말 이 기리시마 군이 동아리를 그만두는 그 사소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역시 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누구는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하는 여러 대학생들이 등장하는 청춘 소설이 뭐 청춘이 나오면 청춘 소설이라고 한다고 친다면 뭐 청춘의 꿈과 희망은 없지만 어쨌든 청춘 소설임에는 분명합니다. 네. 그렇다고 취업 분투기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취업을 할 수 있는가? 취업에 성공하는 법을 알려주는 그런 책도 아니고요. 취업 준비를 하고 같이 그 취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여러 명의 친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다 트위터를 해요. 트위터 계정을 네.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들은 SNS에서 만나기도 하고, 실제에서 또 이렇게 그런 관계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SNS의 나와 실제 나가 얼마나 같고 또 다른지, 이런 그 정말 2010년대 청춘의 모습을 적나라하고 어떻게 보면 좀 오싹하게 보여주는 그런 소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함께 얘기했던 요시다 슈이치의 퍼레이드가 2000년대 초반 버전의 그 청춘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 아사히 료의 누구는 2010년대 청춘은 이렇구나. 그 10년 사이에 똑같은 청춘의 이름이지만 이들의 그 내면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그리고 더 강팍해졌는지 네 이런 것들을 정말 아주 냉정하게 보여주는 그런 소설입니다. 재미있어요. 아주. 네. 10년 사이에 10년 전에도 강팍했는데 네. 더욱 강팍해졌군요. 네, 강팍이죠. 네. 그리고 다음 책은요. 예. 네. 또 다른 책은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미국과 일본의 청춘 이야기를 했는데 네. 한국의 청춘의 방황을 다룬 책은 뭐가 있을까? 지금 2010년도에요. 그렇게 막 생각을 했는데 정말 떠오르는 소설이 없는 거예요. 평론가님 뭐 있으세요? 저는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고 해도 뭐 알레고리적으로 다루고 네. 있는 소설들은 많다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네. 지금은 조금 덜 쓰여지고 있지만 네. 예, 한창 신춘문예에 많이 투고됐었던 그런 백수문학. 백수문학들. 네. 청춘을 네. 대변하는 하나의 모습이 아니었던가 싶어요. 네. 딱 무언가 이렇게 확 이렇게 떠오르는 작품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책꽂이를 쭉 일별을 하는데 이 제목이 눈에 딱 띄더라고요. 그래서 망설임 없이 이 책을 딱 뽑아왔습니다. 뭐냐면요. 제목이 현시창이에요. 네. 뭐 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현시창은 그냥 약어죠. 네. 네.
현실은 시궁창이다. 네, 현실은 시궁창이다. 시궁창 같다라는 그냥 그런 줄임말인데요. 그것을 아예 제목으로 붙여서 나온 책입니다. 그리고 부제가 있어요. 대한민국은 청춘을 위로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네, 저자가 임지선이라는 분이에요. 임지선이라는 이름은 한겨레 신문 기자인 분인데 저는 이분의 글을 기사도 기사지만 4,000원 인생이라는 많이들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그 한겨레 21에 네. 기자들이 어떤 우리나라 4,000원 정도의 시급을 받는 뭐 마트의 판매원일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고깃집에 뭐 음식점에 서빙해 주시는 아줌마일 수도 있고 그렇게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 위장 취업을 해서 4,000원 정도의 시급을 받는 곳에서 일을 하고 그 이야기들을 각자의 그 체험담들을 르포 형식으로 묶어서 낸 그 책입니다. 4,000원 인생이라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책인데요. 거기에서 식당 아줌마로 위장 취업을 했던 네. 예. 그런 분이 임지성 기자예요. 유일하게 여자분이었는데 그 글이 근데 정말 글도 좋고 왠지 글에서 느껴나는 사람도 너무 좋을 것 같은 느낌? 이런 걸로 기억하고 있던 이름인데 이분이 이런 역시 그 취재 그 뒷이야기를 이렇게 현시창으로 묶어냈다고 해서 망설이지 않고 구입해서 읽었던 기억이 나고요. 네. 예, 이 현시창은 이분이 기자로서 나의 세대에 관해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20살의 절망을 보며 고민했다. 이후에도 나는 자꾸만 그들과 마주쳤다. 라고 합니다. 이 책은 내가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사회부 기자로 일하면서 현장에서 마주친 내 또래 청춘들에 관한 기록이다. 사건 당시 심층 취재를 한 사연도 있고 신문에는 아주 조금만 소개를 한 것도 있지만 나는 이 젊디 젊은 친구들이 무슨 이유로 살인을 하고 자살을 했는지 알고자 노력했다. 때로는 그들이 마지막으로 서 있던 장소에 가서 그들처럼 서 있어 보기도 했다. 이렇게 자기가 자기 세대에 밀려난 사람들에 대해서 르포 형식으로 기록한 그런 책들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노동, 돈, 경쟁, 여성 이런 키워드로 나누어서 묶었어요. 그 삼성과 백혈병이라는 챕터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오토바이 피자 배달원에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그런 젊음 죽음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그런 여성의 이야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 캄보디아 신부의 남편 탈출기도 있고요. 그리고 만삭의 의사 부인이 남편에 의해 살해당한 그런 사건도 있고요. 여러 가지 미혼모로 살아가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렇게 그 어떤 청춘을 이런 방식으로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떤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또 차가운 펜으로 써내려간 그런 책들입니다. 이렇게 오늘 아사히료의 누구라는 소설과 임지선의 현시창이라는 청춘과 청춘의 방황에 대한 책 2권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저희 이렇게 선셋파크 포로스터의 소설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봤고요. 또 퍼레이드라는 요시다 슈이치의 소설 이야기도 같이 나눠봤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네, 우선 제가 현재 헤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헤매다를 제가 2번 반복했는데요. 네, 헤매고 헤매시는군요. 예, 끊임없이 방황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책이 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괴테의 파우스트를 다시 한번 읽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근데 파우스트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네. 예, 저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 그래도 내가 방황하고 있다는 건 내가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구나. 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나의 방황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어떤 동력으로 좀
전환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새삼 고민하게 됐습니다. 네, 예, 저는 선셋파크 읽으면서 또 퍼레이드도 읽으면서 방황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도 대적하지 않는 청춘을 보내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청춘을 보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무언가 거대한 적과 맞서 싸우는 사람들도 있고 또 소소한 적들과 싸우는 또 내면의 적들과 싸우는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는데 방황이라는 방식은 떠돌아다니는 것, 헤매고 다니는 것으로 예, 그래서 세상과도 대적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도 대적하지 않는 어떤 방식으로 좀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이야기 하는 단어가 아닌가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로움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발견하고 결국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가장 빈손으로 가장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예, 방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 역시 제가 어떤 나이가 됐다고 해서 방황을 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방황과 안정기를 번갈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네. 현재는 그러면 지금은 일단 소설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정기입니다. 네. 소설을 쓰면 방황기로 적어주시는군요. 그렇죠. 네, 저는 좀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 또 안정기와 방황기를 또 번갈아 보내시는 어떤 분을 모셔다가 다음 시간에는 또 그런 이야기 들어보면 또 재밌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다음에 저희 두 번째 트랙에서 나와주실 게스트는 네. 정희연 작가님 못지않게 유명하신 여성 소설가시고요. 정 씨세요. 네, 네. 같은 또 집안 사람 아니신가요? 저 본명이 아니라. 네. 네. 그러시고 정모 여성 작가님이 나오시고요. 예, 성과 끝글자가 동일하신 똑같아요. 분입니다. 정 X정 소설가님. 네. 앞으로에도 그렇고 네. 뒤로에도 똑같은 성함이시고요. 네, 네. 네. 여행을 갔다 오셨는데 워낙 열심히 소설을 쓰다 보니까 어떤 에너지의 소진됨 그리고 자기 자신이 무엇을 원했던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성찰하기 위해서 네. 말하자면 자발적인 방황을 하러 가셨던 거죠. 방황을 하러 떠나셨다가 무엇을 가지고 또 혹은 무엇을 놓고 돌아오셨는지 한 권의 책으로 묶으셨다고 해요. 그 책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작가님 모시고 어딘가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그곳의 이야기들 그리고 지금의 이야기들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황이라는 키워드로요. 네, 그럼 낭만서점 6회 첫 번째 트랙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 다음 주에 두 번째 트랙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